예,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사용 후기 광고의 법률 관계예요. 근래 들어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서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내 돈 내산,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리뷰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 소비자들의 기망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관련된 법률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알면서도 이용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규정이 있고 또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고 실제로 실무적으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께서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건전한 광고 생태계에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광고에 대해서 왜 이걸 제한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보통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어떤 용역, 서비스죠. 이런 것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로부터 얻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판매자, 결국 공급자는 이게 매출 증진을 위해서 허위이거나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자기의 물건을 더 팔고 싶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허용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테고, 왜냐면 잘못된 정보를 기초해서 잘못된 구매를 했을 테니까 이에 따른 손해가 소비자에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 광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으로써 광고 산업 자체도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멸하는 거죠. 특히 광고 중에서 이 소비자의 사용 후기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다른 광고에 비해서 강한 홍보 효과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급자가 말하는 것과 소비자가 말하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여러분과 다시 말해 소비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써보렴 이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밸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소비자가 말하는 것이 더 파워풀하겠죠. 공급자들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소비자의 입을 통해서 좋은 사용 후기를 전달을 해서 자기의 물건 또는 자기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 정보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는 이 허위의 소비자를 개입시켜서 과장된 광고를 실시하는 사업자를 이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시겠죠? 뭐 어디 맛집 해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블로그 컨텐츠가 나오고, 딱 봐도 그 블로그 컨텐츠는 업자들이 만든 컨텐츠라는 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폰트,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사진의 배치, 그런 것들이 다 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른바 검색 마사지라고 해서 검색 엔진에 가장 최적화돼서 특정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서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 검색에 최적화하는 작업들도 이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런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로 진행하는 업무가 의료 서비스 분야에 관한 업무가 많은데,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합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불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정확하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칭 호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광고에 대한 법률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3주에 보시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라고 해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 또 부당하게 비교 표시하는 광고, 또 비방적인 표시 광고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은 이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용 후기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14년 6월 18일에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었고, 근래 들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 심사 지침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보시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규정이 이런 인플루언서들로 인해서 올해 9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라고 이게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부터 이 규정은 있었고요. 2014년 6월 18일부터 있었고, 다만 유튜브나 혹은 라이브 방송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콘텐츠를 통해서 이 인플루언서 광고를 시작하는 경우에 조금 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한 표시 광고 시침 개정안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사 지침에 따르면 기본 원칙이 어떠냐?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 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 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떤 경우를 이렇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 원칙을 보시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 보증, 공동구매 주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 추천 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 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규정을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 추천 보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가? 첫 번째를 보시면 이게 예시거든요. 광고주부터 상품권을 받은 경우, 그 다음 상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다음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또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사 소속 직원인 경우, 혹은 공동 개발한 경우, 이 경우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이 추천 보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상품을 무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 추천 보증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심사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작성을 한 거죠. 보통 어떤 기업들이 이벤트를 할 때 제품을 무상으로 뿌립니다. 대신에 제품 후기를 작성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후기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후기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특히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기를 작성하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컨텐츠인 경우가 있어요.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사용 후기를 내 채널에 올림으로써 내 채널에 대한 유입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광고주로부터 어떤 대가를 지급받았다거나 혹은 광고주로부터 어떤 계약상의 요구를 받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심사 지침에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꼭 그 상품에 대해서 좋은 후기만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사용해봤더니 되게 별로더라 라는 어떤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법적인 통제 범위 내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자,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표시 문구는 추천 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받고 사용 후기를 올리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이게 광고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제작한 컨텐츠라는 사실을 영상 설명란의 제일 끝부분에다가 아주 멀리 작성을 해놨다. 이를테면은 게시글에 한 30줄 밑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어놨다.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그 컨텐츠를 보는 소비자가 이게 광고구나, 저 사람이 돈을 받고 이 영상을 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수가 있겠구나, 저 사람은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소비자가 그 컨텐츠를 필터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원칙에 비춰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무슨 암호 문자처럼 암호를 해석해야지만 그게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작성을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된다. 보면은 이 영상은 삼성과 함께합니다, 이런 식의 애매한 표현, 땡땡 기업은 우리의 동반자, 이런 식으로 태그를 작성을 하는 것 수준만으로는 이게 지금 유료 광고인지 아닌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소비자가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시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간히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이렇게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해시태그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advertisement 이렇게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advertisement가 뭔지는 뭐 영어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단어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혹은 샵하고 AD advertisement의 약자거든요. AD라고 적어놨으니까 나는 경제적 이경제를 표시한 거야. 몰랐으면 너네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언어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원칙은 소비자가 이게 광고 콘텐츠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1번이 이거였죠.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되고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보시면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테면은 한 50줄짜리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을 하면서 그 중에 한 30번째 줄에다가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하고 아주 작게 표시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가 없겠죠. 혹은 이 표시 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반드시 본문에다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과 일치된 어떤 컨텐츠 속에다가 이 내용이 이 컨텐츠가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더보기 같은 이런 링크를 클릭해야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개되는 경우, 이를테면은 블로그 컨텐츠에다가 사용 후기를 많이 작성을 해놓고 더 보고 싶은 사람은 클릭해서 클릭을 눌러보면은 이 블로그는 광고주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고 작성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심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 심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사례들을 보시면 일단 문자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혹은 문자 색상이 배경하고 유사해서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혹은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표시 문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일부러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 컨텐츠라는 것을 충분히 직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법률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꼼수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미 상품을 추천하면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음 이라고 표시하면 좋다는 겁니다. 혹은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혹은 해시태그하고 광고 또는 협찬, 요렇게 작성을 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꺼리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이 컨텐츠가 대가를 지급받고 긍정적인 내용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걸로 봐요. 뭐냐면 체험 후기, 뭐 일주일 동안 사용해 봤음, 나는 체험 다님, 혹은 이 글은 정보성 그림 혹은 홍보성 그림, 이 글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뭐뭐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혹은 어떤 기업에서 보내주셨어요, 요런 식으로 기재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뭔가 광고성인 것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암시하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해시태그하고 브랜드명, 해시태그 골뱅이하고 상품명,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경우, 지금 샵하고 샤넬, 샵하고 버버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지금 광고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상품을 이 사진에다가 올려놨다는 것인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부족해요. 그 다음 협업관계, 콜라보 이런 거 있죠. 브랜드명하고 계정명, 샤넬 곱하기 정현석 변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협업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이거 광고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걸러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더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말씀드렸죠. 이거 동일한 언어 사용해야 된다고. 동일한 언어를 볼 수 없는 경우 예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dvertisement, AD, PR, 콜라보레이션, 파트너십, 스폰서, SP, 콜라보, thanks to, 앰베서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어떤 표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표준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구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한글로 써져 있는 디스카운트 혹은 적립포인트 이런 것들은 동일한 언어라고 봐줘요. 왜냐면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 점포에 가셔가지고 이거 디스카운트 안 돼? 뭐 이거 적립 포인트는 어떻게 돼? 그런 거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 정도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애드버타이즈먼트, 콜라보레이션, 파트너십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개개의 매체별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문자로 기재된 컨텐츠예요. 문자로 기재된 컨텐츠라고 한다면 당연히 게시물들이겠죠. 뭐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이런 것들일 거예요. 맘 카페 아니면 뭐 소비자 카페 혹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는 그 수많은 블로그 컨텐츠들. 표시 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된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보시면 블로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을 계속해서 내려가서 봐야 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가 다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이 컨텐츠가 광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게시를 하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이걸 게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통 스크롤해서 내릴 때 막 그 게시글이 길면은 굉장히 막 빠르게 스크롤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첫 부분과 끝부분을 보통 봅니다. 왜냐면 끝부분에는 그 점포의 어떤 위치라든가 점포의 어떤 연락처 그런 것들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어요. 그 페이지에. 그래서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다가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조금 다르게 해서 도드라지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소비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보시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 예시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혹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다. 혹은 뭐 대가성 광고다. 이런 내용들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너무 암시하거나 너무 우회적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시하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이 어떤 방법이 이 두 번째예요. 이제 광고 대행사 쪽에서 저한테 자문을 요청을 하시면은 아니 광고라는 걸 너무 드러내는 거는 사실 광고 효과를 저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광고 효과를 드러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보통 이런 방법을 권해드려요. 원고를 지급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솔직한 후기다. 이렇게 되면은 저의 솔직한 후기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어필할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를 보시면 이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 뭐 이를테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괄호 쳐놓고 이 블로그는 유료 광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용자는 이게 유료 광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 그 다음 사진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있겠죠. 또 뭐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 뉴스 형태의 광고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진을 이용한 광고가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은 사진 내에 표시 문구를 게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보통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볼 때 사진만 보지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게시글을 같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사진 내에다가 뭐 유료 광고 내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그 문구를 삽입하라는 것이고, 다만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 문구를 사진 내에 게시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다가 게시할 수가 있다. 다만 그 표시 문구를 글의 첫 부분에 게시해야 된다. 뭐 이를테면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 광고를 표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사진 내에다가 그 문구를 집어넣되 그 사진과 게시글이 일체화돼서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설명글의 첫 부분에다가 유료 광고 내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특히 해시태그의 형태를 입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보통 뭐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시면 첫 번째 해시태그에 뭐 첫 줄이라고 해서 줄을 띄워버리죠. 아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에다가 유료 광고
내지는 대가 관계가 있음.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그 문구를 첫 번째 해시태그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더보기 혹은 링크를 누르는 등의 추가적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아시겠죠? 예시를 보시면 화장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SNS에 후기를 남기는 경우에 업로드한 사진 속에다가 협찬받았음 이라고 하는 문구를 배경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삽입하는 경우,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배경색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서 SNS에다가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줄에다가 광고입니다 라고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심사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숨은 그림 찾기처럼 배경 때문에 이 문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혹은 여러 개의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중간에 입력해가지고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시태그 한 20개 달아놓고 그 중에 10번째 해시태그에다가 유료 광고 혹은 협찬 이런 식의 해시태그 집어넣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동영상. 요즘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자기가 협찬받은 혹은 광고료를 지급받은 이 상품을 리뷰를 하면서 전혀 유료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혹은 더 적극적으로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린 그런 컨텐츠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게시물의 제목이나 동영상 내에 표시 문구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목 내에다가 표시를 시키면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유료 광고인지 아닌지. 혹은 동영상 내에도 유튜브의 경우에는 보통 유료 광고 그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이 달려 있어요.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 표시를 할까요 말까요 체크하는 라인이 있어서 그 체크박스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영상에 계속해서 유료 광고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시물의 제목에다가 이 유료 광고 표시를 입력을 할 경우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모바일상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제목 내용이 전부 다 표시되지 않아요. 몇 줄까지만 표시되고 그 뒤쪽으로는 점점점 해서 생략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제목에다가 유료 광고를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제목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 놓고 그 끝부분에다가만 유료 광고라고 표시를 한다. 그러면 모바일상으로 이 컨텐츠를 검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료 광고인지 아닌지를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꼼수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제목의 첫 부분에다가 이 표시 문구를 기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영상 내의 표시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그 문구를 삽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유튜버들이 어떤 꼼수를 부릴 수가 있냐면, 영상이 만약에 20분짜리라고 하면은 20분 중에 중간에 잠깐 유료 광고라고 하는 그 문구를 집어넣었다가 바로 삭제해버리고, 집어넣었다 바로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집어넣고 1초 만에 삭제하고, 또다시 중간에 한 5분 있다가 집어넣고 1초 만에 삭제하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이 규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료 광고인지 아닌지 인식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죠.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표시 문구를 삽입해야 되고,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걸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동영상 내용의 일부가 이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표시 문구를 삽입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20분짜리 컨텐츠 중에 20분 내내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초반에는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10분부터 13분까지 그 3분 동안에 어떤 상품의 리뷰 컨텐츠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10분부터 13분 그 시작과 끝 지점에 이 유료 광고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 넣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영상 콘텐츠가 대가를 지급받고 리뷰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애초에 이 괄호를 쳐가지고 제목 첫 번째에 광고라고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금년형 대가를 지급받아서 상품 사용 후기만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영상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을 통해서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에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협찬받음 이라고 하는 자막을 삽입을 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또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이 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을 해서 동영상에 표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 합법적인 그 케이스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뒷광고를 실시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지만 예전부터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내가 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일탈하고 있는 유튜버들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제목에 어떤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 라고 길게 입력을 해서 모바일 화면에는 뭐뭐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 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심사 지침 준수하지 않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라이브 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으로 이 라이브 방송도 동영상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동영상 콘텐츠에 적용이 되는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아울러서 라이브 방송의 경우에는 그 라이브 시간이 전체 1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보통 상품 리뷰를 하겠죠. 1시간 내내 라이브를 하면서 상품 리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품 리뷰가 시작이 되는 첫 부분과 끝부분에 유료 광고라고 하는 컨텐츠를 집어넣고 아까 동영상 컨텐츠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들이 나와 있었죠. 그 기준을 준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예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시가 있죠. 아까 동영상 컨텐츠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동일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부과가 되는가? 이거 해당 블로거나 유튜버 또 인플루언서들도 처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도 처벌이 돼요.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굉장하죠? 근거 규정이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조에 나와 있어요. 3조 1항을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다시 말해 광고 에이전시뿐만 아니라 이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도 둘 다 동일하게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면 지금 흔히 말하는 뒷광고 실시했던 유튜버들도 다 이렇게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고발을 한다거나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을 한다거나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유튜버들 이렇게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들은 소비자들이겠죠. 소비자들은 그럼 넋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산업 환경을 건전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광고 의뢰를 받아서 작성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의 컨텐츠를 업로드한 그 계정 운영자,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죠. 이 사람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한 거거든요. 아까 방금 언급했던 그 규정. 그러면 이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경찰서에 고발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지금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뒷광고를 실시를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이런 일탈행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 산업적인 환경이 좋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경쟁 사업자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저렇게 뒷광고 실시하고 있다 라고 하면 경쟁 사업자들도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을 해서 그런 일탈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쟁 사업자들도 이런 건전한 산업 환경의 구축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도 역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워낙에 새로운 형태의 이 광고 매체이다 보니까 과거에 적용되었던 그 규정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 이런 규정에 위반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적 기준의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광고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상품과 용역의 품질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영업의 기본입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은닉을 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는 결코 오래 지속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나아가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도 이 시청자 혹은 구독자들을 속이는 행동을 지속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찌 보면은 본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행위거든요. 결국에 이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일부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그런 대가를 지금 현재 치르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판단력을 제공을 하면서도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정당하게 대가관계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면서도 광고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많고요. 특정한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장피주 채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고인 거를 노골적으로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광고의 목적은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소비자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윤리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광고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지금 SNS 혹은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새로운 이 산업의 기회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자칫 이런 위법 행위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얻고 그로 인해서 이 광고 시장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경각심과 주의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